덕우 빨리 이리 와라. 남편 덕우라고 불리게 된 신나는 엄마 배에 손을 얹어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놀라운 발현을 느끼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덕우의 목소리가 조금 실망스럽게 들렸다. 잠시만 기다려. 그는 아마도 숨어 있을 것이다. 곧 다시 이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존과 덕우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고 그날 부모님에게 인사하기로 결정한 어린아이는 환영받았고 이미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중독증 증상으로 엄마를 괴롭히는 일을 멈췄고 존은 마침내 임신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덕우는 존이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카페에서 만난 순간부터 비밀리에 아기가 남자아이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데이트를 시작할 때 공통 언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미래의 후계자를 위한 이름을 선택할 때 그들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유행에 뒤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이 아닌 진짜 남성적인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덕우는 제인이 비밀리에 여자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남자아이가 있다면 태어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이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모든 생각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덕우의 부모와 별도로 살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존은 덕우의 어머니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이 프라스펙트는 그녀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혼자서 아기를 다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존이 남편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신생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저와 당신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멀리 있지만 엄마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를 도와주러 와도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내 성격 알잖아. 그런데 내가 그냥 찾아오면 내 엄마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지붕 밑에서 살 예정이야. 화내지 마. 조엔 엄마는 꽤 어려운 사람이지만 마음은 착하고 조금 심술궂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특성이야. 잠깐 나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사랑을 멈출 거야. 그러자 존은 웃으며 그녀의 눈에 항상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권위자였습니다. 수도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좋은 가문 출신의 한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삶에 등장하여 그녀가 잡은 고객에게 또 다른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갈색 눈이 그녀를 쳐다보고 저녁에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존은 이미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 주말에 그녀는 그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 덕우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고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MRS 푸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 많은 소녀가 단순히 그를 유혹했지만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에 대한 반응으로 웃기만 했다고 생각하는 성급한 사건의 결과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는 존과 함께 행복했고 그녀가 임신한 이후로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 안기 위해 덕우는 유행성 이하선염이 있었고 어머니가 여러 번 경고한 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을까 두려웠지만 그의 모든 걱정은 헛된 일이었고 배우자는 그들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남은 달은 빠르게 지나갔고 곧 새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덕우는 아이를 낳은 후 어머니가 꿈꾸던 대로 이름을 올리버라고 지었습니다. 조아는 매우 약해져서 아기의 이름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포스트 부인의 집으로 이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는 것은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부인은 거의 모든 것에 항상 불만족했고 아기는 할머니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그녀에게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참아주었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포스트 부인을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과 닮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신했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나 그녀와는 전혀 닮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피부가 너무 하얗고 눈은 당신과 전혀 달랐어요. 당신은 블루베리만큼 어두운 눈을 가지고 태어났고 당신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이 아기는 너무 하얗습니다. 엄마 어쩌다 보니 아이들이 더 닮아 보이네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심지어 증조할머니와 증조부들까지요. 존스의 사촌은 금발인데 아마 머리를 염색할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알았어요. 올리버는 내 아들이고 사랑해요. 시간이 흘렀지만 젊은 가족은 여전히 그래야만 했어요. MRS 파우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존은 더그에게 이사하고 따로 살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좋은 위치에 있는 새 직장을 얻었고 아내와 아들을 어머니의 보살핌에 맡기고 계속 출장을 가야 했고 그 후 그는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돌아오자 존은 점차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그의 기분은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그녀를 기쁘게 하지 않는 꽃다발과 선물로 그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존은 더그가 어느 날 저녁 물건을 따는 동안 그녀를 속이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존은 여행 가방에서 셔츠를 꺼내 칼라의 립스틱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전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최악의 의심은 떨리는 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아는 남편의 휴대폰에 손을 뻗었습니다. 더그는 왜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잠금 장치를 잠갔습니까? 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존은 남편의 바람을 잡으려고 그녀가 편집증에 빠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아기와 함께 집에 있었고 살이 찌면서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스스로 원인을 찾는 것을 변명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의심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때까지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덕은 여전히 그녀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멀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그는 즉시 방을 나갔고 어느 날 존은 운이 좋게도 남편이 전화 통화를 막 마쳤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았고 그는 침대 옆 스탠드에 휴대폰을 잊어버린 채 떠났습니다. 존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잡기 위해 그녀는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앤드루라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 자주 등장하고 존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남자 대신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래 더그 너 뭐 말하는 걸 잊었니 자기. 오는 것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니? 조아는 조용히 전화기에 재설정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감각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더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와 몇 가지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존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갑자기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게 보였고 그와의 모든 삶은 꿈처럼 갑자기 끝났습니다. 내일 하이디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올리버와 며칠 동안 그녀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내가 보고 싶다고 조안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안의 여동생은 도시 반대편에 살았고 실제로 그녀를 초대하여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제 떠나는 것이 편리했으며 남편의 옹알이를 들으며 남편의 눈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의 손길을 참을 필요도 없이 조안은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냈고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을 떠났고 아기와 함께 그녀를 행복하게 환영했고 존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칠 수 있다고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먼저인 하이디는 존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모두에게 자신이 여전히 멋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와우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이 그녀에게 승리를 거두고 현장으로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살짜리 알러버 소녀들은 샴페인을 마시고 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러 갔습니다. 하이디의 친구 파티 주최자가 존을 그의 친구 해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너무 성숙하고 진지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는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로 판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존에 대한 경험은 그녀가 여전히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망가져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리는 저녁 내내 그녀의 남편에 대한 분노와 그다지 유치하지 않은 술을 많이 마시면서 소녀를 매료시키는 데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의 낯선 사람의 품에 안겨 깨어났고 그녀는 겁에 질려 물건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상적인 불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그녀의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리는 그녀에게 택시를 타고 커피를 샀습니다. 하이디는 그냥 웃었습니다. 언니의 두려움에 그녀는 조안이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남편의 불륜에 대해 복수한 것을 기뻐했으며
심지어 조안에게 올리버와 함께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수년간의 속박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문제 없어요. 그럼 그개가 계속 도망쳐도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조안을 설득했지만 단호하게 올리버를 데리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시어머니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조앤의 무책임함과 소아과 의사의 방문을 놓친 것에 대해 즉시 꾸짖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올리버를 어린이집에 데려가려고 했고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앤은 일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시어머니 집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있든 없든 당신은 어디에 있었고 왜 아이를 끌고 다니나요? 포스트 부인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이디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내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조안은 얼굴을 붉히며 거짓말을 했고 여기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그는 항상 길에 있습니다. 당신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집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보는 사람을 위로하지 말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끈질기게 조앤은 자신의 실수가 부끄럽다고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작위 외도가 과거에 남아 결국 죄책감으로 양심을 갉아먹는 일이 멈추기를 바랐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해리는 하이디의 도움으로 존지의 전화번호를 얻었고 조는 왜 그녀가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이자 인생의 창의적인 사람인 조는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 직전에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부는 차를 추락했고 신부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으며 의사들은 해리의 생명을 위해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는 살아남아 병원 침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딘가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며 인생이 바뀌거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자신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이전에 휴면 상태였던 능력을 보여줄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해리는 존이 그의 죽은 신부 바니와 매우 유사했으며 그날 저녁 그녀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문자 그대로 그녀의 가족 문제와 술 취함을 그에게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 조안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의 죽은 신부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전의 상실의 고통인 보니를 상기시키는 소녀가 아니라 조나스 자신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 비처럼 죄책감은 지평선 너머로 점점 더 커져갔고 가벼운 슬픔과 초기의 두려움이 그의 영혼에 나타났고 그것은 그의 그림에 반영되었고 이 모든 것이 그의 그림에 반영되었습니다. 때때로 조아는 집에 있는 그녀의 여동생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 무관심하고 1년에 걸쳐 그녀와 훨씬 더 거리를 두었다고 투덜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존스는 그녀의 불륜이 가족 안에서 심지어 그녀가 원했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속임수가 폭로되고 모든 것이 결국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그의 다음 열정조차도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부인의 게시물을 계몽하기로 결정했을 때 존은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낯선 사람이었고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나처럼 성자가 아닙니다. 조아는 모욕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오, 난잡한 여자.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 도성자라고 의심했습니다. 혼외로 태어났으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너도. 내 금발머리의 꼬맹이도 내 집에서 나가지만 나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었고 기꺼이 할 테니 기대하지 마세요. 더그는 아들을 쉽게 포기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이입니다.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까지 고집합니다. 완전히 미쳤습니까? 검사에 돈을 낭비할 건가요? 그냥 우리 삶에서 나가서 내 아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검사는 덕의 어머니는 이혼 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부양하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에 여전히 이루어졌고 최근에 그녀는 그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조는 승리한 시어머니가 학위를 분명히 나타내는 문서를 그녀의 얼굴에 밀어 넣었을 때 놀랐습니다. 올리버와 더그 사이의 관계는 0%였습니다. 이 사본만 더그가 내 아들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해리와 통화하는 동안 전화로 울었고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해리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라고 확신한다면 동의하세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처음에 당신과 아이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아는 그것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해리는 그녀를 설득했고 DNA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테스트에서는 그녀와 아기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는 종이에 명확하게 인쇄된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해리가 작업하기 시작한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즉시 그들은 올리버가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그날 거기에 다른 3명의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딸을 낳았고 조안과 같은 단 한 명만이 남자 아이를 낳았고 그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이 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문서에 적힌 주소는 더 이상 그녀의 거주지가 아니었고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고 이웃들은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술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웃이 있었고 그녀의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어딘가로 간 것 같고 막내 아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큰 아들은 아동 보호 서비스에 데려갔습니다. 해리가 데려간 것을 수색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존과 알러버는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존이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그들은 또한 알러버의 친아버지를 찾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리는 당국에서 일했던 친구에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 가족이 그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여동생이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에 사망했고 아버지는 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되어 존스의 아이는 본질적으로 고아로 남겨졌고 아마도 이모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조엔 그녀는 한순간도 자신의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나 그의 형과 같은 낯선 사람에 의해 납치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와 해리는 문이 열려있던 날 지정된 주소로 갔습니다. 잠기지 않은 조는 문턱을 넘었고 코를 때리는 악취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아파트는 씻지 않은 몸에 악취와 술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 속에서 타미 존이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는 아이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름이 톰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 소년을 겁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부드럽게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잡았습니다. 톰이 대답해주세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술 취한 여자가 출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재킷은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는 오랫동안 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톰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당신의 남자를 찾으러 왔나요?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누워있는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발로 찼어요. 이건 어쩌면 아니 난 남자 이름이 필요해요. 내 조카 톰이 이 기생충 작은 쥐가 또 어딘가에 숨었을 거야. 야, 그 애가 자고 있는 술 취한 사람을 또 걷어차는 걸 봤어? 그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 중얼거렸어? 그 사람이 또 역 주변을 헤매고 있을 것 같으니 그 사람이 오면 교훈을 줄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자. 그 남자는 다시 바닥에 누워 코를 골며 기차역으로 가서 토미를 찾으세요. 여자는 현관문을 쾅 닫기 전에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조아는 자신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그토록 지옥 같은 상황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해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한 채 완전히 약해진 조앤을 태웠고 곧 그의 차는 이미 그들을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속력을 내어 거지들에게 물어봐야 할 지경이었다. 토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이미 그를 아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해리는 노인이 동의한 그 작은 거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거지들이 서둘러 떠나려고 했던 그 소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이모가 그를 때릴 때 종종 여기에 숨어있는 소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자주 함께 애원합니다.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아이입니다. 그는 단지 인생에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의 친구는 그 소년이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자 위에서 자면서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더러운 주먹으로 눈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왜 그 아름다운 여자는 그를 그토록 다정하게 톰이라고 부르며
왜 그녀는 자기가 그의 어머니라고 맹세합니까? 그는 어리둥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만 있는데 또 감옥에 갇혔어요. 난 이모한테 숨어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어요. 아들아, 내 엄마는 살아있어. 내가 내 진짜 엄마야. 넌 방금 나한테서 빼앗겼어. 존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존스의 친절한 눈물 흘리는 얼굴을 바라보았고 영혼 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침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아는 그의 연약한 몸을 껴안고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일제히 큰 소리로 뛰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조아는 그 어린 소년을 데려갔고 그녀와 해리는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통한 관계 타미는 화난 이모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러버를 만났고 조는 그녀의 두 아들 모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작은 사람들은 빨리 친구가 되었습니다.